보시기에 좀 젊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직장생활 한 지는 만 18년이 됐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가 18년이 됐습니다. 18년 됐고 그러면 나이는 올해 44시고 제가 26세 결혼을 했고 저희 아내가 24세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 박사님께서 지난달에 우리 부산에 오셔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여기 이 모임에 와서 어떤 것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사랑했던 경험들, 이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어제 밤을 거의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제 밤에 어떤 얘기를 처음에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하는 찰나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무엇을 남기죠? 예, 가죽을 남깁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예, 이름을 남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이름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람은 죽으면 사람을 남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5.8세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멀쩡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은 75.8세인데 사실 멀쩡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61세예요. 61세. 그러면 요한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앞으로 한 17년 정도까지만 좀 사실 멀쩡하게 인생을 살 것이고 아마 나머지는 병치를 하겠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8 모임을 제가 참 이렇게 가슴 벅차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면 사람을 남긴다는 모임이죠. 사람. 이름을 남기는 모임도 아니고 명예를 남기는 모임도 아니고 사람을 남길 수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 라는 취지로 이제 부산에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남긴다는 건 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가치, 저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지혜, 그걸 남겨주는 것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유익한 인생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저의 이름을 남기는 자리가 아니고 저의 삶을 남기는 자리, 또 저의 삶을 들어보고 그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가치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에 늦은 관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선물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선물을 좀 준비해 왔는데 또 그냥 드리기에는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게임을 하고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위바위보 한번 다 하실 줄 아시죠? 가위바위보. 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우선은 저한테 이기는 마지막까지 해서 이기는 분에게 요 네모난 실을 제가 한 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들어보세요. 네. 가위바위보! 자, 이야, 이기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것 같은데. 자, 가위바위보! 예, 비기 사람도 괜찮습니다. 예, 가위를 내려주세요. 가위를. 예. 자, 가위바위보! 이야, 이제 5분 남았네요. 이분도 잘 보십시오. 욕심이 많으신 분들 같아요. 자, 가위바위보! 이야, 2분 남으셨죠? 예, 2분 일어나 보십시오. 예, 일어나셔서, 야. 자, 오늘 2분에서 한번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자, 이기는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이야, 지으신 거죠? 예? 지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는 똑같이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하나는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한테
마지막까지 지는 사람에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다. 지는 사람에게.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되시고. 이분들은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지신 분에게, 두 분 남으셨네. 자, 일어나십시오. 자, 왜 이렇게 잘해? 예, 자, 지는 겁니다. 예, 지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이야, 서로 안 지려고 하시네. 자, 가위바위보! 지신 분에. 예. 감사합니다. 야, 진짜 예쁘다. 최종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보면,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 삭막하다.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사랑이라는 사람 마음이 정말 넘쳐나는데 실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가슴이 참 답답하죠. 그럴 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죠. 사랑은 지는 것이다. 이기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지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지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쉬운 것 같아요. 지는 것이 쉬운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에게 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들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들 남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지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져주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의 차이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좋아하는 거는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 애가 가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가 아니고 이타심이죠, 이타심.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 짧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나는 정말 좋아하지만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내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국어 사전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상대방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긴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래요. 사랑. 국어 사전에. 그리고 사랑의 어원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랑의 어원에는, 우리말 어원에는 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괴다는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랑의 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고 또 사랑의 어원에도 보듯이 이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참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사랑하는 혹시나 가정이 있다면 정말 그 가정에 있는 구성원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니까? 24시간 동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 시간들을 할애를 하십니까?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결혼생활 18년을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죠. 근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이혼율이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컨대는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서로 생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사랑해서 정말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저도 정말 결혼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나의 이 정신세계와 나의 마음을 그 아내에게 집중하였는가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죠. 왜? 사회의 많은 다른 문화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을 또 고민해야 되죠. 사회생활 고민해야 되죠. 학교를 다니신다면 학교 생활로 정말 다양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내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얼마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왜 당신은 나를 생각하지 않냐고.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어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랑의 정의로 내린다면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마케팅이라는 것도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를 생각하지 않는 많은 고객들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나의 마음으로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마음을 더 확대 재생산할 수 있고 또 마케팅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준 간단한 원페이퍼에 보면 마케팅을 잘 정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라고 마케팅의 대부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하신 얘기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면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했는 것처럼 마케팅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시려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결혼을 원하는 분이나 또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예, 우리가 같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고객이 될 수가 있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의 마음을 먼저 얻는 조건,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고객의 마음을 얻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STP라는 전략이 있고 POP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STP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TP라는 것은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거든요. 시장. 내가 만든 제품을 어떤 시장에 어떤 형태로 판매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첫 번째 단계가 시장을 나눠보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나눕니다. 단순하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남자냐 여자냐, 혹은 뭐 소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혹은 직업이 무엇이냐, 혹은 뭐 종교가 무엇이냐, 혹은 학연이나 지연에 따라서 그 시장을 잘게 세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과거에는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요즘은 그런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객의 심리학적 방법으로 세분화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LG전자에 다니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 18년 동안 인사, 기획, 뭐 전략, 뭐 총무 예산의 업무를 한 10년 넘게 했었었고, 지금은 마케팅 기획 쪽의 업무를 한 6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케팅 트렌드를 보면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세탁기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트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 아시고 계시네. 트롬이라는 세탁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보통 우리 세탁기를 보면 단순히 빨래를 하는 기능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그냥
찌든 때를 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념이 바뀌었죠. 이 트롬에는 우리 광고를 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식스 모션이라고 있습니다. 식스 모션.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를 할 때 어떻게 빨래를 하는지 빨래의 처음과 끝을 행동 패턴과 그 마음을 읽어서 6가지 동작을 만들어서 세탁기 기능에 넣은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적어 왔어요. 먼저 두드린다. 세탁하기 위해서 두드려야 되거든요. 두드리기, 주무리기, 비비기, 풀어주기, 꼭꼭 짜기, 마지막에는 흔들기. 그렇게 총 6가지 단계가 요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능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세탁기면 그냥 빨래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세탁기 통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단순하게 세탁기만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지금은 고객의 마음을, 고객의 행동 패턴을 정확하게 우리 분석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TV에 또 얼마 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드 제로 청소기라고 아십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이나 저희들이 청소기를 만들 때 어떤 청소기를 요즘 만들고 있냐면 선이 없는 청소기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이 청소를 하실 때 뭐가 제일 힘들죠? 코드가 계속 따라오지 않습니까? 방방이. 그죠? 많이 불편하다라고 고객의 패턴을 읽는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서 청소기를 만들 때는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는 청소기, 코드대로 청소기. 이런 것처럼 회사에서 제품 하나 만들 때도 이 제품을 쓰는 고객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나의 작품을 써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처음 단계도 뭐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시장을 잘게 쓰면은 그 다음 단계는 타겟팅입니다. 타겟팅. 그럼 타겟팅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남성에 대한 이상형, 여성에 대한 이상형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 뒤에 A4용지 뒤에 한번 그냥 가르셔서 1번부터 한 10번까지도 괜찮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1번부터 10번까지 한 30초 시간 드릴 테고 결혼하신 분도 결혼 전의 이상형과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여성의 이상형이 맞는 건지 한번 잠깐 적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30초 한번 시간 드려 볼게요. 자, 30초가 지났는데 아직도 1번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도 적어봐도 됩니다. 결혼 전에 이상형의 여자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맞는지, 결혼하기 전에 그 이상형의 남자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성과 맞는지. 아, 1번이 사람이면 된다. 이야. 자,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나 잘 마무리가 안 되신 분들도 시간을 가지고 차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이상형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있어서 이상형이 남성이다,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은 뭘 첫 번째로 꼽죠? 뭐 경제력, 혹은 그 사람의 나이 차가 연상이나 연하나, 혹은 뭐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외견상,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상형을 적게 되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이상형 리스트를 미리 작성을 하고 교제를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예, 26세 결혼을 했고, 제가 결혼하는 날짜가 97년 1월 18일 날 결혼을 했었습니다. 97년 1월 18일 날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하기 전에 결혼을 먼저 했었죠, 제가. 그만큼 제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가득했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 나름대로 만들어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좀 불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저도 적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지금 참고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혹시 이해를 좀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 가는 여자. 예, 그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여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정 형편이 우리 집과 비슷한 여자. 그리고 네 번째가 돈의 가치를 아는 여자. 그 당시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1991년 제가 91학번이거든요. 91년도에 제가 입학을 했을 때에 한참 유행했는 노래가 변진섭의 희망상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아는 여자를 제가 네 번째로 가지고 있었고요. 다섯 번째가 긴 생머리의 여자. 그거는 제 나름대로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저의 그 어린 나이에는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가 단발인 것보다는 머리가 좀 긴 여성들이 그 머리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5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는 물론 그 뒤에 더 있습니다만 1번부터 5번까지가 대부분이 가치 중심이었습니다. 가치 중심. 제가 제 남은 인생의 동반자하고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판단했는 것이 가치 중심으로 여자를 만나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든다면 지금도 저희 아내는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꼭 저를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제가 제 손을 꼭 잡고 새벽기도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주죠, 저를 위해서. 저 기도가 저희 아내는 제가 자는 줄 알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기도의 핵심이 그거죠. 우리 불쌍한 남편. 참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참 불철주야 고생하는 이 남편을 좀 하나님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여자랑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 그 가치관으로 제가 여자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이상형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가치가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정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시장을 세분화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체크리스트. 다 이상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죠.
쭉 정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타겟팅. 그죠? 그러면 이 시장을 세분화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타겟팅을 해야 되냐? 이 타겟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매력적인 목표 시장을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의 남성과 여성들이 도대체 어디에 모여 있을까? 그죠? 그 타겟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타겟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트롬이라고 얘기했죠. 트롬 세탁기의 타겟은 어디겠습니까? 아, 그렇죠. 주부인데 어떤 주부가 타겟이 될까요? 아, 일하는 여성. 예, 또 저희들이 예?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주부인데 어떤 주부냐 하면은 40, 50대 주부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60대 이상은 5, 60대 이상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손빨래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겟은 40, 50대라고 명확하게 타겟을 가지고 그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형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타겟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역으로 저의 타겟은 어디였겠습니까? 저의 목표 시장은 어디였겠습니까? 맞습니다. 1번. 예, 저의 목표 시장은 첫 번째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왜? 1번이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니는 여자가 제 첫 번째 타겟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또 두 번째는 교회 관련 선교단체가 또 두 번째 타겟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대학교 봉사하는 동아리, 봉사서클. 그런 데 가면은 그런 분들의 여성들이 많이 몰려 있지 않겠느냐. 그런 타겟을 명확하게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상형의 남성과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로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어디 가세요? 클럽? 나이트 클럽? 어디 다니신 데 있으십니까? 제 같은 경우도 아까 나이트 클럽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에는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신입생 환영회 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타깃이 1번이 교회 다니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이 흔들렸는 거죠. 왜? 저희 이제 입학했는 동기들이 대부분이 그 당시도 이제 외모가 출중한 여성들을 많이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 클럽에 가면, 지금 보면은 대구 칠성시장에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USA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나이트 클럽이 아십니까? 아시네. 거기에 한번 저희 대학교 동기들끼리 한번 나이트 클럽 가서 한번 여자를 한번 꼬셔볼까?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여성을 꼬시기 위해서 제가 한 새벽 2시까지 거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쁜 여성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대학교 1학년 동기들한테 있었던 얘기들은 정말 이쁜 여자들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까지 안 간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늦게까지 기다렸었는데, 어떻게 한 여성이랑 얘기가 좀 잘 돼서 제가 어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한번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이제 주고받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직도 지금 저는 그 트라우마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보다 등발이 훨씬 큰 남성분이 그 친구 이름을 딱 부르면서 너 지금 어디 가느냐라고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근데 먼 훗날 알았던 얘기지만 정말 저는 순진했는 거죠. 그때 그 만났던 그 잠깐 얘기했던 그 여성은 소위 말하면 나이트 클럽에 물을 관리해주는 여성이었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쁜 여성들 그렇게 있었죠. 그런 경험이 또 한 번 있었었고, 또 한 번 경험들은 그러면은 일반 미팅으로 해서 잘 안 되니까 헌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뭐 계명대학교, 그 당시 계명대학교, 뭐 효성 카톨릭 대학교도 그 학교에 들어가서 헌팅도 한번 해봤었죠. 헌팅을 해봤었는데
지금도 저의 외모가 뭐 상대적으로 요한 박사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제 동기들보다는 외모가 조금 나왔어요. 조금.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헌팅을 하면 항상 제가 이렇게 선순위에 가서 먼저 가서 이제 여성들한테 얘기를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계명대학교 가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죠. 내가 나의 가치관이 있었고 나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목적 없이 타겟을 설정해서 다니다 보면 물론 그것들이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분명한 타겟에 있어서는 큰 경험은 안 되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목표 타겟을 명확하게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나마 제대로 된 타겟은 어디냐면 제가 경북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새벽 일찍 공부하는 오는 여성들은 이쁜 여성들이 많다라는 또 루머가 퍼져가지고 제가 새벽 일찍 학교 도서관에 가방만 얹어놓고 이렇게 자리만 잡은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여성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이트클럽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음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타겟팅을 했습니다. 타겟팅을 했으면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서 트럼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이 트럼이 고객들한테 어떻게 각인시켜지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트럼이라는 것들은 고객들한테 이렇게 어필하고 있죠. 세계 1위 세탁기 제품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 세탁기 제품은 10년 무상 보증을 할 수 있을 만큼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형의 남성을 만나고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성, 지금 만나고 있는 여성, 혹은 앞으로 만날 남성과 여성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시켜지고 각인시켜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순종 씨에게 우리 지민 씨는 어떤 여성입니까? 퍼펙트하고 완벽한 여성으로 지금 인식이 되는 거네.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민 씨한테 우리 순종 씨는 어떤 남성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겁니까? 순수한 남자. 이야, 좋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인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하는 가정이나 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대화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대요. 이 남자는 좀 평생을 같이 살아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다. 한결같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착하고 예의 바른 교회 오빠. 그렇게 저를 인식을 했대요. 그게 제가 그만큼 연애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제가 포지셔닝이 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포지셔닝이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포지셔닝을 통해 가지고 그게 연애의 처음과 나중에 결혼과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선입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입관하고 포지셔닝하고는 정말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지셔닝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그러면은 한결같은 남자로서 포지셔닝 되기 위해서 저는 그럼 말만 했겠습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로만 떠벌렸겠습니까? 행동으로 같이 갔다는 거죠. 행동으로. 내가 삶으로 같이 갖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같이 삶으로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코드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새벽기도는 나는 못 간다. 단 나는 금요기도는 갈 수 있다. 금요기도는 밤늦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저희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 같이 갔었어요. 같이 금요기도에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 같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갔는 게 아니고 아내의 교회에 갔어요. 아내의 교회에 가서 매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식 주례하셨던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내의 교회에 성도인 줄 알았대요. 제가 매주 금요일에 거기에 가서 기도회를 하니까. 그리고 저는 또 그런 또 생각했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지금은 휴대폰이 있지만 그 당시에 삐삐가 있잖아요. 삐삐를 다 하나씩 차고 다녔거든요. 그러나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꼭 제가 음성 메시지로 꼭 남겼습니다. 음성 메시지로 어떤 걸 남겼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연애하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음성 메시지에 그 만나고 헤어질 때 계속 녹음을 시켰습니다. 녹음을 시켰고, 그리고 또 스킨십을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딱 손만 잡았어요. 안 믿으시는 건데 지금 이제 안 믿으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손만 잡았어요. 손만.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외람돼 말씀이지만 남성분도 계시지만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 남성들의 DNA에는 DNA 구조가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의 DNA 구조는 뭔가 그 다음 단계로 자꾸 진전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루게 되면 돌아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손을 잡게 되면 또 어깨동무를 하고 싶게 되고 또 어깨동무를 하게 되면 또 뽀뽀하고 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그 다음 단계를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제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성낙을 받고 나서 저희 아내랑 첫 키스를 했는데 첫 키스를 어디서 했냐면은 결혼 성낙을 받고 우리 아내 집 앞에서 너무 기뻐서 제가 물론 준비를 했었지만 그렇게 이제 키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스킨십도 저희 아내도 나중에 결혼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존중해 준다 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제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 하는 느낌을 저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지금도 저는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저는 그 신혼여행을 갔을 때 보통 우리 첫날 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첫날 밤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떨리죠. 두근두근거리고. 왜냐하면 보통 지금 이 시대는 뭐 혼전순결이라는 개념이 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혼전순결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당시 결혼했을 때도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정말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어떤 심장의 떨림과 설레임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을 살고 있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뭐 저의 이제 생각과 저의 가치관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관을 제가 지키니까 지금도 부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좀 한결같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말들을 아내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결같은 사람으로 인식이 됐는 건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편지를 100통을 쓰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 나한테 그렇게 제가 선포를 하고 편지를 100통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편지를 우리 아내가 내어주더라고요. 그 편지를 우리 아내가 다 보관했었는가 봐요. 그 편지를 100통을 보관하고 저는 100통을 보냈는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 35통을 보냈어요. 제가 밑지른 장사를 했는데 그 아내가 제 편지를 다 서랍함에 보관했는 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그때 지금도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 그때의 마음이 좀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는 거라서 특별한 양식은 없었습니다. 뭐 이쁜 편지지가 아니고 그냥 A4 용지에 학교에서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뭐 생각나면은 뭐 걸쩍걸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뭐 다양한 형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그런 것들이죠. 지금 거의 다 학교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오면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여기 제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 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뭐 하트도 그렸어요. 하트도 막 그리고 막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26살 때 사랑이 오래 참는데요. 사랑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오래 참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 참지 않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가치가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왜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 왜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나를 탓하지 않고 누굴 탓한다고요? 상대방을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우리 아내가 내어주더라고요. 자기 오늘 복신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오래됐죠. 이게 정말 오래됐는데 이게 1996년 그 3월 4일날 그 저희 아내가 저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편지 제목이 정말 독특해요. 사랑 서약입니다. 사랑 서약. 제가 서약하더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사랑 서약을 써서 저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정학 형제님에게 비전을 두고 주 안에서 사랑의 사역을 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1번, 나는 정학 형제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2번, 형제님을 알아가는 일에 나의 시간과 관심을 사용하며 형제님의 요구가 있거나, 정말 대단한 거죠. 형제님의 요구가 있거나 형제님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나의 시간과 관심을 형제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관계에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는 하나님의 선님을 믿고 서로 신뢰하겠습니다. 4. 가능한 대로 모든 부분에서 솔직하게 의사소통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여기. 그죠? 너무 마음에 와닿죠? 5. 형제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일에도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갖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다시 그 복기를 한번 해보면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저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정말 한번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이런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펼쳐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중간에 쉬는 시간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STP 전략이라 해서 첫 번째 마케팅 전략을 잘 마무리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마케팅 전략은 포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포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포피라는 전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제품입니다. 제품. 왜 제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이라는 그 제품, 나락하는 그 제품을 제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세탁기를 만들었는데 시장에 출시를 했어요.
고객의 반응이 없다면은 그 제품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는 이 결혼이라는 거대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제품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스펙입니까? 외모입니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할 것입니까? 저는 저의 아내는 성품과 인성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하게 된 가장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었는 것도 우리 아내의 제품 경쟁력이죠. 저희 아내가 넷째, 아이들 4명 중에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인데 대학을 입학을 안 했습니다. 대학을 안 다녔고 여동생하고 남동생 학비 마련을 위해 가지고 저희 아내가 직장생활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내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는 먼저 그 가치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만족을 했었죠. 지금도 우리 아내가 저를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딴 데서 온 게 아니구나.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여동생과 남동생을 위해서 혹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취업 전선에 먼저 뛰어들었다는 그 가치관은 제가 바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안 심했겠습니까? 아우, 정말 심했죠. 제가 경북대학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절대로. 왜?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친구랑 만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도 저희 아내한테는 저희 부모님이 너를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아꼈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너의 마음을 이해했다라고 지금도 우리 아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속마음은 그렇게 표현을 저한테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아내를 제가 대학을 입학시켰죠.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희 아내랑 같이 수능 공부를 같이 했어요. 수능 공부를 같이 해서 우리 아내가 유아교육학과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감사한 게 대학 공부를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수능 시험 치고 집에 와서 둘이서 21인치 TV 그 같이 누워서 보면서 같이 정답을 같이 맞춰봤다는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서로의 만남을 봤을 때 그때 그 마음들이 참 귀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경쟁력이 있으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결혼을 100명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 박사님 지난번에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 것처럼 결혼을 100명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여러분의 가치관과 맞고 여러분과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프로덕트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프라이스 개념입니다. 프라이스. 그럼 가격이죠. 가격. 그러면 우리가 트롬이라는 이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100만 원짜리로 만들 것인지 50만 원짜리로 만들 것인지 10만 원짜리로 만들 것인지 회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은 회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합니까? 프리미엄 전략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프리미엄 전략을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부가 가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우리 브랜드가 우리는 저가의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들을 고객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프리미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결혼이라는 이 시작에서 어떤 전략을 쓰실 겁니까? 프리미엄 전략으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중저가 브랜드 전략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저가 브랜드 전략으로 가실 겁니까? 대부분은 다 프리미엄 전략으로 프리미엄 전략으로 대부분 다 가실 겁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리미엄 제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 제가 아까 그 이상형 두 번째 리스트가 뭐였죠? 저희 집안하고, 세 번째죠. 저희 집안하고 가정 형편이 비슷한 그런 가정. 저는 어디에 살았냐면 북구 대연동 아십니까? 대연동? 예. 대연동이라면 지금도 대구의 오지죠, 오지. 그죠?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 신천 옆에, 그죠? 제가 살았던 그 동네는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정말 신천 옆에 정말 냄새가 많이 나고 집이 슬레이트였어요, 슬레이트. 그런 집에 살았었습니다. 살았었고 제가 그 집을 벗어났는 게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결혼했어도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제가 월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40만 원 제가 드리면서 3년을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렇습니다. 저희 여동생 방이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 그 가운데 바로 옆방 그러니까 방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방문이 바로 방문이에요. 그냥 여동생 방 그럼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부모님 방 그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조그마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그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저희 집 방 제일 끝방이 남동생 방 이렇게 됐어요. 그럼 방이 일렬로 쭉 돼 있죠. 그러면 다 합쳐도 평수가 한 17평이 안 됐어요. 17평이 안 되는 그 17평 속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할 때 제 개인적 욕심이 있었죠. 나름대로는 제가 저희 아내에게 혹은 제 결혼 상대방의 가정에 제 장인 장모님한테 저희 집은 그래도 좀 삽니다라고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 건 아닌데 정말로 제대로 사는 게 아닌데 제대로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 거예요. 저희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아내랑 같이 혼수 제품을 막 보러 가잖아요. 혼수 제품을 보러 갈 때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대를 이렇게 사자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좀 큰 걸로 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아니야 자기야 그 집에 이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겠어라고 얘기하길래 자존심이 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퀸 사이즈로 샀거든요. 퀸 사이즈로 퀸 사이즈로 샀는데 그 침대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 침대가 들어오는 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침대가 우리 집 대문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 대문을 그 침대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달 오시는 분한테 정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그 침대를 분해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문을 통과했어요. 통과를 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방에 넣어서 펼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침대가. 네? 그래서 그 침대를 결국은 반품을 하고 맨바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지만 지금 참 돌이켜보면 참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허영이죠. 허영. 참 나는 나의 가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의 현재 위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참 나는 참 부족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프리미엄인데 왜 당신은 프리미엄이 아니냐? 늘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죠. 나의 값어치는 분명히 저가인데 하위 브랜드인데 왜 당신은 프리미엄이 안 되냐고 상대방을 욕하는 경우나 그죠? 그런 일들이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결혼 전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경쟁력이 중요하고 가치가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의 인생을 사셔야 되고 프리미엄 인생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보이는 가치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가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때는 제가 바닥에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돌침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와이프가 좋아해요 지금. 자 이제 세 번째죠. 이제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이거는 유통 채널입니다. 채널. 정말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 제품이 소통되는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트럼 세탁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주로 제품 어디서 사십니까? 뭐 백화점, 하이마트, 뭐 할인점, 뭐 이마트, 뭐 여러 채널에서 혹은 뭐 인터넷, 혹은 정말 다양한 채널에서 그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시거나 혹은 사랑을 할 때에 소통하는 접점이 있어야 돼요. 접점. 그것이 채널입니다. 채널. 그럼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실 때나 사랑을 할 때 주로 어디에서 접점을 찾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로 어디서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만남? 뭐 온라인상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뭐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메일로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는 뭐 레스토랑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에서 만난다든지 다양한 만남의 접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만남의 접점에서 우리 회사는 뭘 하겠습니까? 이 만남의 접점을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죠? 매장에 들어갔어요. 매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삼성 제품에 비해서 혹은 다른 외제 제품에 비해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포장이 안 돼 있다면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만남의 접점에서 우리는 최대한 그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만남의 접점에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그 만남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순동 씨는 우리 지민 씨 만날 때 영화관에서 만나고 뭐 데이트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로 만나서 뭐 하셨습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만 봤다. 또 다른 분도 혹시 뭐 얘기를 한번 해요. 영화관에서 뭐 하시는 것들하고 우리 주로 이렇게 결혼을 하셨을 때 연애를 하실 때 주로 어디서 만남을 하셨습니까? 여행을 많이 하셨다. 그것도 참 가치 있는 접점이네요. 가치 있는 접점. 또 다르신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이 접점의 이 만남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만나냐면 물론 영화도 보고 했겠죠. 저는 주로 저는 주로 서점에서 만났어요. 서점. 대구에 보면 제일서점 아직 있습니까? 제일서점? 그 역사와 전통을 살아가는 제일서점이 없어졌습니까? 그 제일서점에서 주로 많이 만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상형 체크리스트 처음에 얘기하셨죠.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영화관에서 보면은 영화만 잠깐 보고 레스토랑에서 만나면은 밥 먹고 잠깐 얘기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한 시간도 채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그 서점에서 만나서 주제를 줘요. 주제. 오늘은 이런 책을 읽자. 그럼 책을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그 서점에서 니도 알아서 읽고 나도 알아서 읽고 그리고 2시간 반 뒤에 만나서 읽었는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눔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가치관을 서로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 인생의 가치하고 당신이 살아왔는 가치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가치를 같이 일치시키는 활동들이 연애 활동이에요. 연애 기간에 지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연애 기간에 썸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애 기간에 육체적인 관계나 스킨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애 기간 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가치.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훈련들을 연애 기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안 들리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 놓은 가치가 없어요. 연애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는 서점에서 책을 정말 그때 많이 읽었어요. 저도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많이 했냐면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결혼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그 다음에 새벽기도 다니는 여자하고는 뭘 했냐면은 결혼 예비 학교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애할 때 가치를 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위해서 또 6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 건데 어떻게 같이 코드를 맞춰서 살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재를 준비해서 같이 나눔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의 연애 기간에 있어서 지금도 수많은 18년 동안 결혼 생활 하는데 기분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위기들을 잘 아름답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연애 기간 동안에 가치를 같이 했다는 거. 그게 지금 저를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부부싸움을 크게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잘 싸움을 기억한 적이 잘 없습니다. 정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날 또 이렇게 명절 때 대구에 제가 왔었어요. 지금 제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 왔었는데 장인 장모님하고 우리 부모님이 많은 것들을 차에 실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절 때 왔다 가니까. 그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자녀 양육 문제를 해서 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게 차 안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저희 마음속에 많이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차를 운전하는 중에 불편하면은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또 우리 와이프가 저희 마음을 상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장모님이 주셨던 그 된장을 들고 제가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는데 그게 막 집에 벽에 막 거실에 막 이제 된장이 막 너부러졌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엄청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왜 당신 어머니가 줬는 고추장을 집어 던지지 왜 우리 어머니가 줬는 된장을 집어 던지냐고. 뭐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위기들을 지혜롭게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얘기하잖아요. 던지더라도 상대방 것을 꼭 던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 프로모션 뭔지 알죠? 홍보입니다. 홍보. 이벤트.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벤트는 일회적인 이벤트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뭐 페이스북이다, 뭐 각종 인터넷이다, 각종 모임에 보면은 정말 이벤트가 많잖아요. 그게 항구적이냐, 영구적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뭐죠?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지금 뭐 각종 이벤트는 핫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핫딜 뭐 이렇게 오늘 딱 하루 세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이벤트죠. 근데 회사에서도 요즘은 일시적인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벤트는 누구나 다 따라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죠? 워낙 요즘 정보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이벤트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 되면은 금방 따라옵니다. 다른 회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영구적인 이벤트, 변함없는 이벤트. 어떤 거냐면 우리 제품이 고객들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 100일 이벤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연애하면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100일 이벤트를 하는데 그럼 100일 동안 만났다는 것을 기념해서 하는 이벤트냐? 그럼 100일 동안 날짜만 100일이 지났는 거냐? 뭐죠? 100일 동안에 만나는 그 날짜가 100일이다. 그런 거죠. 그럼 100일 동안 도대체 몇 번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100일 동안 몇 번을 만났길래 100일 기념 이벤트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연애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만남의 기간만큼 정말 깊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은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 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프로모션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혹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영구적인 이벤트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결혼해서 결혼기념일이나 이벤트, 결혼기념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벤트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18년 동안 저희 아내랑 같이 살아오면서 정말 이벤트만 했겠습니까? 그죠? 18년 동안 이벤트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죠? 이벤트가 없어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5가지를 좀 적어왔습니다. 5가지 적어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잊지 못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들을 다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다짐했는 5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사랑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96년도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5가지 제 나름대로 다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내가 먼저 항상 사과한다. 왜 그러냐면,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은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제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 순정 씨 해봤죠? 안 해봤는가? 신혼여행 딱 갔다 오고 나면 3박 4일 동안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은 갔다 온 그 당일날은 처갓집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신랑 측에 이제 장인어른이 우리 아내를 데리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전통이. 지금은 요즘 안 그런가?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온 그날은 무조건 여자 집에서, 아내 집에서 그 밤을 보내고, 아침을 그 처가 쪽 식구들하고 아침을 같이 다 먹고, 그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소위 말하면 우리 딸 잘 부탁한다라고 저희 집 쪽으로 인사를 옵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 키가 185cm예요. 제 키가 178이거든요. 그 장인어른이 정말 그 덩치 크고 키 크신 분이 저희 집에 저희 아내의 손을 붙잡고 와서 그 정말 초가집 같은 그 집에, 그죠? 침대도 안 들어가는 그 집에, 슬레이트가 있는 그 집에, 그 장인어른이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잘 이렇게 부탁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왔죠. 같이 대문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는데, 제 장인어른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그 정말 크신 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딸 정말 부탁한다. 우리 딸 정말 부탁한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도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정말 그 상황이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죠. 내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장인어른이 했는 그 말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와이프가 24세 뭐가 아쉬워서, 그죠? 그렇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대학교 생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인어른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다짐했는 첫 번째, 내가 먼저 항상 사과하고 항상 우리 아내를 내가 높여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정말 잘 받아보십시오.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후회되는 순간이 있어도, 후회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어도 절대 말로서 표현하지 않는다. 순용 씨,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매달 며칠까지 다 기억하는데, 지금은 2년하고 좀 며칠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네 이제.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년 1개월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지민 씨 같은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혹은 지민 씨는 왜 내가
왜 순정 씨 같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어도, 그죠? 한 침대에 같이 누워도 생각은 딸려 할 수 있거든요. 그 설사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 박사님 잘 쓰는 얘기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말대로 되거든요.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 그 마음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혹 생기더라도 절대로 저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네 같은 여자를 만났어?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나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싸우더라도 절대 하루를 넘기지 않고 각방을 쓰지 않는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만남에 이슈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하루 넘기지 마십시오. 그 하루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다음 만남이 유지가 됩니다. 네 번째, 매일 서로에게 안부 전화 혹은 문자를 반드시 하고 하루에 한 번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한다. 저는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걸었어요. 그게 형식적인 얘기든지 진심에 담긴 얘기든지 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우리 아내가 기차 안에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죠. 정말 사랑하는 자기. 정말 사랑을 잘 표현하라고 후배들한테. 왜 그러냐면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 거예요. 결혼해서 살면은 사랑을 한다는 말하기 정말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살면은 그때도 뭐가 보입니까? 상대방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 애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이거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주말에는 혼자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밤에 제 퇴근 시간에 아내가 꼭 전화가 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제 삶을 같이 나눔을 하고 우리 아내가 꼭 전화할 때 정말 사랑하는 자기,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남자들이 들으면 좀 상당히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다섯 번째,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항상 같이 본다. 드라마를 같이 본다라고 제가 의사결정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드라마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1997년도에 제가 결혼했을 때의 그 당시의 시대상하고 201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 18년 동안의 시대상 가운데 가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변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끊임없이 또 그 가치를 조정해 갑니다. 그런 훈련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죠?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아빠처럼 드라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응?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엄마랑 같이 드라마를 본다. 응? 드라마를 보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같이 또 고민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연애 때 만들어 놓는 그 가치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초심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18년을 사는데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계속 교정하는 작업들이 저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거. 왜? 책을 같이 읽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드라마가 짧은 시간에 같이 보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그 랩업을 하기 전에 우리 아내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공감했는 드라마 OST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려고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순정 씨. 잠깐만 이거 한번 이거 3분 정도 되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드라마 보면서 같이 공감했는 가사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요게 그 제목이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여기 마이크 대면 되겠네. 예. 자, 좀 다 듣고 싶은데 그죠? 시간 좀 지난 것 같아서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죠?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그대를 사랑해서 정말 미안하대요. 정말 사랑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기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대를 알았다는 거. 당신을 만났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지금 이 모임도 기적입니다. 기적. 참 대구 시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기적과의 만남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사랑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좀 화장실 좀 가시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영남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23살 오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알게 되고 오게 된 이유는 저기 뒤쪽에 있는 윤진이 누나를 통해서 알게 됐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솔직히 이 모임에 사람 508이라는 모임을 잘 알고 오지는 못했어요. 어떤 그냥 좀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좋은 강연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한 게 전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사랑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면 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라 해야 되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찌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만나면서 이거 따지게 되고 저거 따지게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진짜 우리가 다들 처음 다 해보셨겠지만 그 첫사랑이란 게 있잖아요. 어리숙하고 멍청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때 했던 그 멍청한 그 첫사랑이 사랑에 있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찌든 사랑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어떨 때는 가끔씩 그 멍청했던 그 첫사랑이 생각이 났네요. 저는. 네, 그러면서 오늘 다들 좋은 분들 같아서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고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24살이고요. 이제 저도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윤진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는 인턴으로 4주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자기 서로의 이제 관계를 교정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됐던 부분이고 저도 누군가를 만난다면 시작에 좀 가치를 두기보다 앞으로 만나면서 어떻게 더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두 분 오셨고 앞에 분은 예전에 한 번 참석하셨고 혹시 또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 식사가 지금 좀 오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저의 어떤 느낌을 좀 경험해서 얘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아 대표님은 제가 이제 부산 모임에 한 2차례 가서 직접 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도 참 공감대가 많고 정말 필요한 얘기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도 들었고 저도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결혼한 지 정확하게 2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것보다 제가 지금 원래 32살인데 제가 26살 때 북경에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할 때 아버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그 숙제가 뭐였냐면 아버님께서 네가 인생을 살아간데 네 꿈이 뭔지 한번 PPT로 만들어서 아빠한테 보내달래요. 근데 아버님께서 저한테 주신 인생의 첫 번째 숙제였거든요.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26살밖에 안 되고 이제 어떻게 사회에 이제 발을 인턴 생활에 이제 해외에서 딱 디뎠는데 그럼 난 어떤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턴 생활을 했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잖아요.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한 번도 몰랐는데 그때 제가 만든 PPT의 가장 첫 번째 위에 게 뭐냐면 현모양처 배우자 만나기 그때 첫 번째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정말 유럽 여행을 가보고 그리고 또 화신에 내가 다니는 회사 또 CEO가 또 돼보는 것도 꿈이었고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그 현모양처 배우자 만나고 싶다는 거 딱 해놓고 고민 때문에 했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현모양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세도 중요했었어요. 이렇게 김재동 씨가 옛날에 TV에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봤었는데 남자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이상형의 여자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1위가 뭔지 아세요? 근데 여자들은 이게 1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위였어요. 그 진짜 이상형의 여자가 나타나면 남자가 드는 생각 2위가 뭐냐면 저 여자 어떻게 꼬시지? 이게 이렇게 남자가 생각하는 원래 이게 2위고요. 진짜 남자가 생각하는 이상의 여자가 보면 1위가 뭐냐면 저 여자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저렇게 이상형으로 보는 저 여자는 과연 어떻게 볼까? 이게 1위였어요. 정말 그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야기 들으시면서 지금 완벽하게 그 우리나라 멘토님께서 정말 멋진 드라마보다 더 멋진 이렇게 그 엄청난 긴 18년 시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게 어떤 그런 기반에 아주 탄탄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면서 아직 저희가 이제 결혼 생활이 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한 번도 결혼에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뭐 하루하루가 이렇게 저희도 이제 결혼 생활을 그래도 한 번도 잘 다투지 않고 이렇게 잘 생활했던 이유가 어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딱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이프하고 결혼하면서 딱 했던 얘기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진짜 그냥 사람이 선택한 건 아닐 거다. 누군가는 정말 우리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이 저도 교회 생활 한 3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만나게 해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런 가치로 바라보면 더 이 사람이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관 부분이 어떤 준비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도 저는 뭐 좋은 아빠도 되고 싶고 막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보니까 결혼생활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지금 한 2년 아직 반밖에 안 됐지만 지금 제가 결혼하고 분기별로 저희 부모님하고요, 저희 장모님, 장인들은 그 처가 식구하고 다 같이 분기별로 여행을 같이 갑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돈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이렇게 처가 집하고도 다 같이 가족이 돼서 해서 지금은 이제 2-3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장모님 보고 언니처럼 이렇게 막 편하게 지내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냥 저희 이렇게 우리 처가 그 식구들 보면 그냥 막 딸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완전 한 가족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결혼을 하면 정말 이렇게 다 한 가족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사랑한다 말하고 이제 이쁘다. 왜 이렇게 예뻐요? 왜 이렇게 이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점점 예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제가 막 결혼하고 살도 찌고 하니까 자기 너무 돼지 같아요. 돼지 같다고 점점 돼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와이프가 저보고 저는 항상 저희 장모님이 저희 장모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왜 수명이는 좋은 얘기만 하는데 니는 안 좋은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애하는 가운데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식사하고 또 2부 모임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